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의 한미일과 북한과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의 가장 핵심 주제, 북쪽과 일본과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핵심 주제, 남북 간의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핵심 주제라고 했을 때 저는 북일 관계가 제일 현안 타결이 가능한 주제의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북핵 비핵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된 것들을 보면 납치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정상회담 언급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어땠습니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이라면 가능하게 하는 승인 발언을 했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당황하면서 우리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의 기본적으로 내년에 정세를 흔드는 방향은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를 확대를 하면서 일단 교류의 숫자, 인적인 교류의 숫자를 확 올리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현재 어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으로 갈 때 중국을 설득을 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촉진자 역할의 기회를 줬다면 앞으로는 일본이 오히려 그러한 어떤 대체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또 한미일 관계에서도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쪽과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만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국 내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패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입장을 조금씩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가치, 선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문제라고 벌써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지율 낮고 민주당 공세는 강해지고 정치권의 이슈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가는 그런 관성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한국의 어떤 불행함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합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하고 일본에서 보면 일단 일방주의 정책이 아마 그대로 관철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시바 일본 내각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지금 겨우겨우 해서 이제 내각을 구성했지만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고, 뭐 내년 8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정도로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뭐 아시다시피 뭐 20% 많은 거에 30대 초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과거 일기 때를 보면은 상대방이 약하면은 그냥 바로 같이 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뭐 예의를 갖추거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일단은 질러버릴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트럼프 협상가적 기질도 있지만 벌써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미국이 원하는 그 1년에 100억 달러는 몰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협상 기선이 제압당한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뭐 K조선도 아마 그러다가 다 팔아넘길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에 뭐 굉장히 이제 그 공을 들였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외교관들, 그다음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일본은 물론 이제 알튼이기 때문에 이제 한일 안보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북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일본의 그 전후 외교의 총결선에 2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사실 항상 보면 외교 청구의 두 가지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지도를 할 거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 결국은 이제 실패했긴 했지만 이시바가 다시 한번 북일 정상화 시도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20일 출범한 해서 초기 이제 그 내각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더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저 같아도 신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제가 후배들이나 이렇게 글들 보면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우리가 예상을 했다, 그래서 골프를 옛날부터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벌써 아까 우리 정창인 박사 얘기처럼 바로 이번에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는 무슨 가치 얘기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죽은 개 취급하더니 갑자기 이제 중국과 미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난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비자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중국 대사관, 주중 한국 대사관도 전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 주는 사인이긴 하지만 아마 잘못 덥석 받았다가는 또 트럼프한테 그냥 곱빼기로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이제 2주 전에 칼럼 쓰면서 윤석열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 현재 인맥 가지고는 뭐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 SCM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스틴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북한 비핵화 계속 늦차고 했지만 오스틴이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 감소로 표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심지어 바이든 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정부 입장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결코 포기 못하는 것은 협상 과정이 없다고 봅니다. 뭐 주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북의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정말 100% 물 건너갔느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있느냐, 미국 내에 있느냐, 한국 내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한미 합동 연습이 제일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원래 그 국방장관으로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번엔 되진 않았는데, 크리스토퍼 밀러 전 이제 대행했던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으로 있었던 사람이 잘 여러 군데 이제 그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잘렸단 내정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이 판단한 거는 일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완전히 핵 포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포기할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작년 5월달에 있었던 그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쌍중단을 이제 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당 강령에서도 북한이든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했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 포기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이 받아야 될 거는 다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또 북한도 적어도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 핵이라고 그러죠.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30개 내지 50개의 핵무기는 적어도 최소한도의 그 최소 억지로를 보유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이상 만드는 것들 이른바 현재의 미래 핵은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꼭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세현 박사랑 똑같은데 저는 군사 연습을 이제 지난번 2018년도 그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구두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 안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까지 그게 지켜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이걸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북한이 당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협상 카드 잘못 썼다고 당시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제 안보 교환을 해서 적어도 안보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북한이 너무 이제 속내를 들여보내가지고 제재 완화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북한을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옮겨 탈 뭐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저는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대규모 군사연습을 이제 중단하는 것을 문서로 한다면 결국 이제 미국이 받을지 모르겠죠. 지난번 트럼프가 그 서명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서명을 통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교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